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시장에 온 관심이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으면서 뉴욕 증시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수는 조용했지만 네. 그 안에서의 종목들에게 있어서는 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지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미국 시장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아무래도 뭐 고용지표가 나와봐야 뭔가 좀 더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은데 증시내로 보면 굉장히 치열하죠. S&P 500 기업에서 상승률 5개, 그러니까 최고 5개, 그다음에 최고 하락 5개를 보면 이게 지금 약법을 보인 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탄력적인 종목이 많습니다. 급등은 10%에서 한 5%가량 급등하는 종목이 꽤 많이 있고요. 반대로 또 5%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종목도 꽤 많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 자체, 지수의 변동성은 미국도 굉장히 잔잔하지만 정고점 부근에 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겠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종목 등락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기술주 중에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새로운 무언가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숫자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이 종목의 등락과 상관없이 계속 사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내리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퀄컴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무려 16%의 급락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가져야 되는 시사점은 뭐냐면 퀄컴이 거의 독과점 기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독과점 기업이 이 세대가 거듭하면서 오히려 독과점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삼성에도 눌리고, 그러니까 삼성에 나오고 있는 엑시노스 칩에도 최근에 뭐 성능이 눌린다라는 얘기는 뭐 이미 오래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뭐 미디어텍과 같은 회사들에게도 최근에 밀리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고가 라인, 그러니까 800 라인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고, 뭐 600대, 그 다음에 400대 라인 자체도 최근에 밀리면서 퀄컴의 역량이 과거 같지 않다. 오히려 이번에 나오는 820 칩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820 같은 경우에도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퀄컴은 820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컴은 뭐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폭이 꽤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알코아라든지 체사피크 에너지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들, 배당을 주는 종목군들은 그나마 많이 낙폭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가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S&P 500 기업이면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규모가 큰 기업들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꾸준하게 올라왔고 정고점에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굉장히 그 안에서의 종목군들은 무언가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얻어야 되는 시사점은 미국도 성장률도 저성장이고 그다음에 지수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종목들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매일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205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도 지수가 이제 꾸물꾸물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지수 산정 방식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시가총액 방식이라면 미국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힘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도 미국처럼 성장주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호재 터져 나오면 그 종목으로 엄청나게 몰려서 단기 수익이라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매매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주에 대한 갈증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뭔가 뉴스가 나오면 그런 뉴스에 대한 이 영향력 그리고 단기적인 폭발력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의 시사점이고요. 또 하나 우리 시장도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다라는 거죠. 우리 지수도 지금 2050선에서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머물고 있는 양상이죠. 그 부근에서만. 그런데 그 안에서의 종목들은 보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 계속 또 내려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 하루하루 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처럼 인덱스가 쭉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갑자기 또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은
성장주 개념에서 지금 최근 꼽히고 있는 게 그나마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와 같은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성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기업들은, 그러면 저성장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성장 기업들은 봐야 되는 지표는 딱 두 가지다라는 거죠.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재무구조도 좋고 배당도 주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더 많이 속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트레이딩 개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의 개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 내 대형주가 되었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재무구조가 좋거나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정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뭐 트레이딩의 개념은 굉장히 넓겠지만 말씀드리는 투자의 개념은 이런 종목으로 계속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수는 답답하지만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성장주에 대한 갈증,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이를 좀 채워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재가 터졌죠. 5조 원가량의 프로젝트 수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한미약품의 강점은 어디인지 또 어떤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그 부분들부터 일단 짚어주시죠.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들도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미약품의 최대 강점은 파이프라인인 거죠. 그래서 합성 신약도 있지만 완전히 신약도 있거든요. 오리지널 신약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 퀀텀 프로젝트는 오리지널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약들이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서 한미약품이 기존에 이제 제약주에서 보지 못했던 대형 계약들을 척척 따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퀀텀 프로젝트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 임상 2상 이상 진행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임상 3상이 거의 상용화 단계인데 임상 3상이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상용화가 되는 거고 상용화 되고 나서 이게 판매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실제로 이 퀀텀 프로젝트 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경쟁사를 앞서가고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수출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 퀀텀 프로젝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이제 당뇨병 치료라는 게 뭡니까? 항상 인슐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혈당에 따라서 투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혈당을 채우기 위한 뭐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됐는데 이 퀀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그 이제 항상적인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1회 인슐린을 투여하면 항상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혁신적이었다라는 건데 뭐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이걸 라이센스 아웃했으니까 아마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호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 내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호재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미 상한가의 매수 전량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해내기도 버거울 텐데요. 많이 올라온 만큼 주가에 이 호재가 다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건가요? 이제 호재는 반영됐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미약품의 PBR 추이인데 오늘 만약에 이제 주가 급등하게 되면 전고점이었던 뭐 10배 수준도 넘어가겠죠. 아마 뭐 11배 정도의 수준까지 급등할 것 같은데 PBR 11배 여러 가지의 개연성을 모두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한 게 사노피거든요. 사노피라고 하는 게 글로벌에서 한 3, 4위 정도 되는 대형 제약사인데 지금 한미약품과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퀀텀 프로젝트와 거의 유사한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미약품의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벌써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해서 가져가 놓고 기술 개발이 제때 되지 않거나 자기들이 먼저 개발하면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5조 원의 비용까지는 아마 안 날릴 겁니다. 처음에 주는 그 계약금
개념에 5천억 원은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임상 3상 그다음에 제품을 시판하는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산업비가 좀 더 기술 개발을 빨리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이것을 아예 사장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LG 생명과학을 통해서 서방형 인호르몬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품화만 되면 미국에서도 통과되고 그다음에 엄청난 실적을 거둘 거고 LG 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연구개발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포트폴리오, 파이프라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LG생명과학이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거고 글로벌 제약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셨던 분들이 2006년도에 7년도에 충분히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서방형 인호르몬은 아직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주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선반영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 충분히 더 오르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한미약품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기업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보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레벨업해서 앞으로 끝없이 오를 거야라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은 위험한 그런 변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사노피라고 하는 거의 비슷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가져간 것도 조금은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개연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투자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미약품에 들어가 보겠다라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욕심을 더 부리시기보단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욕심을 덜어내야 좀 더 진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주가는 많은 가능성을 반영했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시는 게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반등시 비중 축소를 기본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발표가 됐던 한미약품 호재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인피니티나 렉서스와 같이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일단 그 부분이 포인트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발표하는 정의선 부회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세계 시장에서 좋은 이 브랜드로 먹힐 수 있느냐, 그러니까 BMW나 인피니티나 이런 고급 브랜드로 과연 먹힐 수 있느냐는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현대차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것은 2003, 4년부터 10년 이상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였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디자이너를 영업했는데요. 이 루커 돈코볼케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계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말도 안 돼. 현대기아차가 루커 돈코볼케를 데려갔다고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람보르기니의 가야르도 같은 모델들을 디자인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벤틀리 모델들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글로벌에서 최고 럭셔리 차들을 디자인할 정도로 디자이너 업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2002년도에도 아우디에서 또 이 사람은 대중차부터 완전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까지 모든 차를 디자인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디자이너도 잘 데려갔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현대차도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가 미국에서도 실제 잘 팔리고요. 평가도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현가라고 해서 현대차 이제 관련 뉴스만 올라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제 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제네시스 같은 차들은 잘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외로 이제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좋은 차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차의 제네시스였을 때는 그걸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었는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따로 띄어서 생각해 놓고 보게 되면 그 브랜드에 어디에 위치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쉽사리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야 될 길이라는 것도 알겠고 현재 현대차가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알겠고 디자이너를 영입한 것도 분명히 피터 슈라이어를
해서 효과를 본 것처럼 충분히 효과를 볼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글로벌 인식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저평가된 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성장 요인이라는 데는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게 잘 될 거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새로운 브랜드로 하나의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거다는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과연 세계 최고 기술력인가? 그리고 RMDPS라고 하는 조향 장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가 기존에 갖고 있는 MDPS보다 좋은 거지 이게 뭐 BMW급이라든지 벤츠급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요인 충분히 가능하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잘 될 건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함부로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최고 디자이너까지 영입을 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는 일단 바라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 요인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장 요인은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뭐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오버다. 그래서 적어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나오는 자동차의 뭐 품질이라든지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외 주요 이슈들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짚어보겠습니다.